구장은 단기 경기 변동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거시경제학 시작하면서 봤던 내용들은 사실 인플레이션 전까지 봤던 내용들 중에 이제 사실 상당 부분이 솔로우 성장 모형, 그 다음에 라머 모형,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성장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GDP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실 성장 이론과 상관없이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처음에 얘기했던 GDP에 대한 그런 개념들, 투자, 뭐 소비, 그 다음에 뭐 고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연결해서 같이 단기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학기 말까지 아마 남은 시간은 주로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사실상 거시경제학의 주된 어떤 타임 호라이즌은 주로 솔로우 성장 모형과 라머 모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솔로우 성장 모형과 라머 모형에서는 주로 장기적인 거시경제 현상,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뭐 굳이 이걸 단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단기적인 현상을 우리가 분석할 때에도 똑같이 장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든가 라머 모형과 같은 형태의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사용을 해서 단기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파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갈리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제 저는 장기 모형을 통해서 단기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크게 단기적인 현상에 있어서 크게 두 개의 학파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가 뉴 케인지언들이고 또 하나가 이제 뉴 클래시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 케인지언이라고 보통 부르고, 새 케인지언, 뉴 케인지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부류가 바로 뉴 클래시컬이에요. 뭐 새 고전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뭐 뉴 클래시컬이라고 하고, 뭐 고전파 경제학자들이라고 새 고전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이라고도 합니다. 뭐 대체로 그 고전파 클래시컬의 그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뉴 클래시컬이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긴 하는데요. 케인지언 같은 경우에는 케인지언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 그 케인지언 매크로는 뉴 케인지언 매크로와는 또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인지언 매크로를 구분할 때에는 뉴 케인지언인지 케인지언인지에 따라서 정체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뉴 케인지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뉴 케인지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밀턴 프리드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뭐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신다면, 밀턴 프리드만 이후에 이제 거시경제학이 사실상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카고 학파가 또 따로 있죠. 그 거시경제학의 학파가 따로 있는데, 시카고 대학 교수고, 밀턴 프리드만 사실 이전까지의 거시경제학은 케인지언 매크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케인즈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사실상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케인즈의 철학을 많이 가져다가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960년대까지는 케인즈가 제시했던 그러니까 대공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학자들이 케인즈의 사상을 이렇게 정립해 가면서 탄생한 분야가 이제 케인지안 매크로 이코노믹스인데요. 사실상 60년대 들어서면서 거시경제 실제 현실에서의 거시경제가 케인지언 매크로 이코노믹스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의 정책을 이용할 경우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이고요. 그러면서 밀턴 프리드만과 이제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케인지언들에 밀려서 별다른 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사실 뭐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론을 정립해 오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저도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밀턴 프리드만의 이야기 중에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실물 부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통화 요소가 굉장히 많다, 통화가 더 중요하다, 통화량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명목 변수가 사실상 명목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명목 변수라고 하는 것이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출연한 거시경제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루카스고요. 로버트 루카스도 1995년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제자고요. 시카고 학파의 이제 명맥을 잇는 사람인데 로버트 루카스가 이야기했던 것이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Rational expectation.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관련된 부분이 나중에 나와요. 뒷부분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 케인지언과 뉴 클래시컬이라고 하는 학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탄생했고 그 다음에 실제 아직도 거시경제학은 뉴 케인지언과 뉴 클래시컬의 어떤 뭐랄까요 이론적 경합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Rational expectation입니다. 합리적 기대. 이걸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레볼루션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건 일종의 혁명과 같은 합리적 기대 혁명입니다. 이게 뭔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생기고 나서 그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이 이제 케인지언에서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60년에서 70년대 있었던 일들이고요. 80년대 들어서면서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을 만든 그 경제학자들이 또 몇 명이 있는데 물론 이제 로버트 루카스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몇몇 경제학자들이 뭐 시카고라든가 뭐 미네소타 대학교 그 다음에 라체스터 대학교 이런 이제 몇몇 학교들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이런 피츠버그에 있는 그런 대학교 몇몇의 이제 교수들이 고전파의 명맥을 이어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탄생한 학파가 바로 뉴 클래시컬이에요. 그래서 뉴 클래시컬은 이제 기본적으로 로버트 루카스부터 시작되는 거시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주로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고 모든 시장이 청산되고 균형 관점에서 거시경제학을 분석하는 일반 균형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을 다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기 변동 이론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학파가 뉴 클래시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60년대, 70년대를 거쳐가면서 사실 케인지안 매크로가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 거시경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의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대공황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6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상 거의 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서 이론적인 계속 변화라든가 발전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죠. 결국은 현실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그것에 맞는 적합한 이론들이라든가 현상들을 관찰하고 뭐 잘못된 이론들은 고쳐가야 되는데 이제 발전이 없었다는 생각이 물론 들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 혁명이 발발한 이후에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실물 경기 변동 이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인지언들은 밀턴 프리드만, 로버트 루카스의 여러 가지 영향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합리적 기대라든가 혹은 통화적인 요소들을 다 수용을 하고 기존의 케인지안 매크로를 많이
수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합리적 기대를 수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하고 구분되는 차이점,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여전히 시장이 과연 균형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체로 봤을 때 노동시장이든 자본시장이든 금융 부문이든 뭐 뱅킹 섹터든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과연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인가? 모든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을 제시를 하고요. 균형 상태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가격 조정의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임금이 경직적이라든가 혹은 가격이 경직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가격 조정, 임금도 마찬가지로 가격이니까요. 레이버의 가격이니까 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거시경제학 모형을 만들어가고 조금씩 이제 기틀을 다져간 게 바로 뉴 케인지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버드라든가 뭐 MIT 이런 학교들 중심으로 뉴 케인지안 매크로 이코노믹스가 발전을 했고요. 버스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전파 거시경제학은 말씀드렸듯이 뭐 미네소타, 로체스터, 시카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의 관점은 이제 장기와 단기를 동시에 설명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뉴 케인지언들은 일반 균형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균형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거시경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초기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고전파 거시경 뉴 클래시컬과 뉴 케인지언이 이제 어느 정도 통합이 되거든요. 통합이 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러면서 뭐 거시경제학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대충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그 장기 모형은 고전파 모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단기 모형은 뉴 케인지언 모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는 뭐 한 20년, 30년 이런 기간이고요. 단기는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5년 정도의 타임 호라이즌을 단기라고 봅니다. 보통 2년, 3년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시경제학에서 단기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기간이 미시경제학에서의 단기의 정의인데, 거시경제학에서의 단기의 정의는 그냥 2년, 3년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전파 거시경제학의 모형은 장기에 적합하고 뉴 케인지언 모형은 단기에 적합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배운 사람이어서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자의적이고요. 그건 뉴 케인지언들이 만든 기준이고, 뭐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은 주로 실물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파와 뉴 케인지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연구 주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관심사가 좀 달라요. 고전파와 뉴 케인지언들의 관심사는, 뉴 케인지언들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 금리정책에 더 관심이 많고, 통화정책에 따른 어떤 뭐 경기 부양 효과라든가 재정정책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리서치를 하는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자들은 뉴 케인지언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통화정책만,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통화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단기에 산업 구조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고요. 생산성 변화에 따른,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라든가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지 않고 실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뭐 인더스트리 다이나믹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통화정책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다양한 실물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쪽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뉴 클래시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물론 꽤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전에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솔로 모형과 라모 모형의 특징이 뭐냐면 거시경제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분석을 하잖아요. 마치 소비자들도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다 철만 소비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뭐 그렇게 가정을 했고요. 라모 모형에서도 움파 룸파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질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비하는 패턴도 다르고 저축하는 패턴도 다르고 노동 공급 패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사결정이 다른데 이러한 소비자들이라든가 가게라든가 기업들의 다양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뉴클래시컬들이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요. 뉴 케인즈원들은 그런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관심사가 통화정책 쪽에 더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기 모형은 대체로 뉴 케인즈원 모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왜 그런지는 오늘 뭐 하나씩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장기와 관련해서 혹은 실물 부문 리얼 매크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리얼 매크로 실물 거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뉴 클래시컬들의 그 영향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대충 뭐 거시경제학의 흐름은 그렇고 그리고 연구 분야도 뭐 이렇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잘 섞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뉴 클래시컬과 뉴 케인지언들이 서로 이렇게 잘 섞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좀 약간 고집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가라고 하는 논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슈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장기는 무엇이고 단기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기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장기적인 거시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싶기 때문에 장기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현상이 뭐냐? 우리가 앞서 봤던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어떤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트렌드라든가 혹은 실업률의 장기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싶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요. 단기 모형은 왜 사용하냐면 말 그대로 단기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기는 말씀드렸듯이 뭐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타임 호라이즌, 길게는 5년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대략 한 20분기 정도예요. 그래서 한 짧게는 8분기, 12분기부터 시작해서 10에서 한 20분기 정도. 20분기면 5년이란 말이에요. 10에서 한 20분기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단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단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장기적인 추세, 우리가 성장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라모 모형에서처럼요. 성장 추세로부터 GDP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이탈하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인 추세, 라모 모형에서처럼 밸런스드 그로스 패스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경제가 장기적인 추세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삐끗한단 말이에요. 벗어나요. 그러면 이 벗어났다가 다시 원래 추세대로 트렌드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5년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GDP든 실업률이든 인플레이션과 같은 변수들이 장기 트렌드로부터 벗어났다가 대략 돌아오는 시간, 그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단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뭐 한 번 정도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 GDP라든가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같은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럼 왜 이게 벗어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이고요. 벗어났다면 어떤 방향으로 벗어났는지. 그러니까 GDP는 당연히 변동해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일 수도 있고 외환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내부적인 어떤 그 부동산 버블이 터지거나 혹은 뭐 주택시장이 어떻게 잘못 작동하거나 혹은 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지출을 한 사람들이 신용카드 상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잠시 한번 충격이 나타났던 적도 있는데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GDP는 변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관심사는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이 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러한 변수들을 우리가 카운터 시클리컬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클리컬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프로시클리컬한 거고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카운터 시클리컬한 거예요.
예, 같은 방향이 프로시클리컬한 겁니다. 그러니까 GDP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어떤 변수는 우리가 그 변수를 프로시클리컬하다고 하고 GDP가 떨어질 때 오히려 상승하는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실업률 같은 변수들은 우리가 카우너 시클리컬하다고 합니다. 경기 역행적, 경기 순행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변수들이 경기 순행적이고 어떤 변수들이 경기 역행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경기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현상들, 단기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할 때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은 잠재 GDP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potential GDP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잠재 산출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potential output, 뭐 potential GDP 다 통용되는 말이니까 뭐 혼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잠재 GDP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가 첫 번째 모든 투입 요소를 완전 활용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가격이 신축적일 때 달성할 수 있는 GDP 수준 혹은 산출량 수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투입 요소를 완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신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입 요소를 완전 활용한다는 것은 아이돌 리소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휴 노동이라든가 유휴 자본 혹은 우리가 이제 자본 같은 경우에는 놀고 있는 자본이 있다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고요. 자본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utilization rate이라고 보통 불러요. 가동률, utilization rat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장에 가보면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대체로 100%를 100% 이렇게 달성하는 공장들은 많지 않고요. 한 90%그 안팎에서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24시간 돌리는 공장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24시간 또 노동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한 뭐 길게는 뭐 18시간 정도, 짧게는 뭐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그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예. 공장이 예를 들면 뭐 하루에 18시간 돌아갔는데 뭐 12시간만 돌아간다든가 혹은 뭐 8시간만 돌아간다든가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가동률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일반적인 평균적인 가동률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건 일종의 아이돌 리소스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아이돌 리소스가 없다고 해서 실업률이 0%여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실업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어떤 마찰적인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경제학 원론에서 배우셨을 텐데 워커들이 잡을 찾는 게 용이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기업들도 사람을 채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원서 받고 인터뷰하고 최종 오퍼 줄 때까지 뭐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 넘게도 걸리는데요. 양쪽에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탐색하고 좋은 매치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은 존재할 수 있어요.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그래서 아이돌 리소스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률이 0%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 GDP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돌 리소스가 사실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은 0%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실업률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될 텐데 그러한 실업률, 잠재 GDP 수준에서 나타나는 실업률을 우리가 보통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러요. 잠재 GDP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바로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부릅니다. 자연 실업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재 GDP의 정의에서 가격이 신축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임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뭐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거시경제 내에 다양한 가격들이 존재할 텐데 이러한 가격들이 모두 플렉서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상태에서 고정이 돼 있어서 상승하지 못한다든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경직적이어서
위로 조정되지도 못하고 아래로 조정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잠재 GDP의 정의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가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와 같이 감소했다가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하락했다가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해야 되는데 만일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노동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있는데 현재 임금 수준이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높아야지만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늘어나지 못해서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제가 회복 국면에서 임금이 상승해 주지 못하면 노동 공급이 늘어나지 못해서 포텐셜 GDP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인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의 가격은 신축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GDP를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실제 경제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GDP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GDP를 관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찰한 GDP는 포텐셜 GDP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60년부터 한국의 실질 GDP인데 너무 먼 과거니까 기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1990년부터 GDP인데요. 눈에 띄는 리세션이 세 군데가 보이죠. 하나가 여기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 세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리세션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벌써 태어난 지 한 2001년생, 2002년생인가 보통 그렇죠. 지금 맞나요? 2002년? 2000년생 그쯤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 위기는 경험해보지 못하셨겠지만 벌써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GD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변한단 말이에요. 이 파란색, 붉은색 보지 마시고 파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GDP는 포텐셜 GDP일 수도 있어요. happen to be.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우리는 지금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GDP를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이제 actual GDP, 실제 GDP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GDP예요.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한 나라의 경제가 다양한 충격으로 인해서 잠재 GDP로부터 벗어날 텐데 벗어난 산출량 수준을 우리가 actual GDP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potential GDP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실제 GDP는 매번 관측되는 것이니까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벗어난 정도는 또 뭐라고 정의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GDP가 잠재 GDP 수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석유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변화할 때 갑작스럽게 예상한 방식으로 변할 수도 있고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제 생각에 공시가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공시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산세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인상이고 이건 충격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신의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집 한 채 있는 사람, 집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세가 올라갔으니까 자신의 소득 중에서 집 팔아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이 한 채면. 자신의 소득 중에서 일부를 세금을 내야 되면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의 소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패턴이 변하면서 GDP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반응할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충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출현한다든가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자연재해, 팬데믹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경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거시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충격들이고요.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마지막까지 보려고 하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실제 GDP, actual GDP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actual inflation rate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걸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GDP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고요.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DP와 실업률 사이의 관계, U, 이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보고 어떤 모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지는 이제 다음 챕터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GDP 우리 얘기했고요. 이제 두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실제 GDP는 장기 추세로부터 벗어나서 실현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 컴포넌트는 장기 추세예요. 이게 바로 포텐셜 GDP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의 다른 이름은 포텐셜 GDP 혹은 잠재 GDP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컴포넌트는 실제로 벗어났으니까 벗어난 정도도 두 번째 컴포넌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경기 변동이에요. fluctuations.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파란색 꾸불꾸불한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실제 GDP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붉은색 선과 같은 장기 추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 붉은색 선이 바로 장기 추세예요. 이게 장기 추세입니다. 그러면 실제 GDP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실제 GD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것은 장기 추세로부터 이탈한 것이다. 장기 추세로부터 이렇게 이탈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탈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돼서 과열되겠죠. 과열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GDP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실질 GDP는 리얼 GDP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하는 실제 GDP는 actual GDP예요. 우리가 관찰한 거. 그래서 포텐셜 GDP로부터 혹은 장기 추세로부터 얼마만큼 변화했는가를 더하면 혹은 빼면 뭐 더하거나 빼거나 아래로 가면 빼는 거고 위로 가면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거나 빼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 GDP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GDP는 장기 추세라고 하는 것과 경기 변동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이름들이 좀 있어요. 장기 추세의 다른 이름들은 롱런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장기 추세고요. 혹은 포텐셜 GDP라고 부르기도 하고 슬로우 무빙 컴포넌트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슬로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주파라고 물리학의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지질학의 개념이기도 하고 저주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low frequency compone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가인데 그 벗어난 정도는 그림에서 봤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요. 다양한 충격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기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short run fluctu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business cycles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cyclical component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트렌드 컴포넌트는 이렇게 쭉 스무드한 어떤 추세를 가리키는 것이고 cyclical component는 경기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빈번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바로 경기 변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detrended outpu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제거한 GDP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아웃풋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short run output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GDP 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들 개념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같은 개념도 있고 이 가운데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는데 대체로 우리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이것들을 그냥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무빙하는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경기 변동 가리켜서 fast moving component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파가 있으면 고주파도 있잖아요. 지진 같은 게 한번 발생하면 이렇게 저주파도 이렇게 오고 고주파도 온단 말이에요. 경기 변동이 바로 high frequency component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지금부터는 단기 GDP라는 표현을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short run output,
요 표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GDP 갭 이 두 가지 표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당기 GDP 혹은 GDP 갭. 그래서 GDP의 장기 추세를 이제 편의상 Y바라고 쓰고요. 이 Y바는 뭐냐면 솔로우 성장 모형이나 라모 모형에서 얘기했던 장기적인 추세, 주로 이제 라모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경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솔로우 모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 GDP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한 GDP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 GDP, 우리가 관찰하는 액추얼 GDP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컴포넌트인 트렌드가 있고 장기 추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인 경기 변동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기 변동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관찰하는 GDP가 되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이 트렌드고 얼마만큼이 경기 변동분인지는 사실 이걸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트렌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 나머지가 경기 변동분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트렌드를 잘 찾아내서 실제 GDP로부터 이 트렌드를 이렇게 싹 걷어내면 경기 변동분만 남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변동을 찾습니다. 단기 경기 변동은 보통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데 장기 추세로부터 몇 퍼센트 벗어났는가로 측정을 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팬데믹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상황 보시면 붉은색 트렌드로부터 GDP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예. 이 그림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실제 GDP 만약 여기 시점을 생각해 볼까요? 여기 저점, 요 점에서 실제 GDP가 바로 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실제 GDP예요. 그럼 포텐셜 GDP는 붉은색 선이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어떤 그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혹은 계량 경제학의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붉은색 트렌드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트렌드로부터 이 거리, 자 트렌드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현재 실제 GDP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의 이제 거리를 퍼센트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냐면 자, 이 트렌드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하락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액추얼 GDP가 이게 아까 봤던 이 저점이에요. 저점. 그렇죠? 이게 바로 YT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점이어야 되니까 같은 기간에 이게 바로 트렌드니까 YT 바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YT에서 우리가 관찰한 현재 GDP에서 포텐셜 GDP를 빼주고 트렌드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트렌드 GDP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GDP가 트렌드로부터 몇 퍼센트 벗어났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벗어났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YT 햇이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경기 변동분이에요. 혹은 뭐 비즈니스 사이클 아니면 GDP 갭, 단기 GDP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기간에 대해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면 매 시점마다 실제 GDP가 트렌드로부터 몇 퍼센트 벗어났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GDP가 303조 원이고요. 포텐셜 GDP가 300조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몇 퍼센트 디비에이트 한 거냐면 벗어났냐면 트렌드로부터 3조 원만큼 벗어났는데 300조에 3조 원이니까 당연히 1% 벗어난 것이겠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300조로부터 3조만큼 벗어났으니까 1% 경기 변동분이 1%다. 혹은 GDP 갭이 1%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단기 GDP가 경기 변동분이 1%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GDP 갭 YT 햇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 GDP가 트렌드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이제 트렌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자, 이걸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렇게 쓰면 실제 GDP와 트렌드 GDP 사이의 비율 빼기 1이 돼요. 이제 양변에 2를 더해주면 이렇게. 자, 이건 없어질 것이고 왼쪽은 YT 햇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YT 트렌드 GDP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합니다. 이렇게 자연로그를 취하면 왼쪽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사이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단기 GDP 혹은 경기 변동분이란 말이에요. 대체로 굉장히 작은 값을 가져요. 경기 침체가 아무리 심해도 10%씩 하락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작은 값일 거예요. 그럼 얘는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이 성질 기억하시죠? 1 플러스 x의 자연로그 x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면 근사적으로 이제 x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y, t 햇과 근사적으로 같아지겠죠. x가 마이너스 값이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x, x는 양의 값이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해도 x가 충분히 작은 값이면 이건 마이너스 x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사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기 변동분이라고 하는 것은 GDP가 위쪽으로도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럴 땐 포지티브겠죠. 아래쪽으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경기 침체와 같이 그때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경기 과열이면 얘는 플러스고 경기 침체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항상 이 성질은 충족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로 되어 있는데 자연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분자 마이너스 로그의 분모였죠. 그렇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분을 계산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백분율을 계산할 때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로그를 취한 다음에 GDP의 로그를 그려보는 거죠. 그렇죠? 실제 GDP의 로그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실제 GDP의 로그 값에서 트렌드를 찾아가지고 트렌드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딱 뽑아내버리면 그럼 뭐만 남겠어요? 경기 변동분만 남게 되는 것이고 이때의 경기 변동분이 바로 퍼센트로 나타나겠죠. 지금 우리 퍼센트를 계산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단기 경기 변동 GDP 갭 Y 햇은 실제 GDP의 로그 값에서 잠재 GDP의 로그 값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실제 GDP는 파란색 선이고 거기에 이 실제 GDP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장기 추세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쭉 그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바로 로그의 Y 바니까 이 붉은색이 바로 로그의 Y 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액추얼 GDP니까 얘가 바로 로그의 YT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의 YT에서 그냥 트렌드를 찾고 그 트렌드를 딱 끄집어 내버리면 뭐가 남게 되냐면 이런 것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Y 햇을 경기 변동 또는 단기 GDP 혹은 뭐 GDP 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개를 제가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이건 2020년 4분기까지 바로 직전 분기까지 데이터를 제가 다 그려본 거고요. 실질 GDP의 자연로그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붉은색으로 찾았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딱 끄집어내면 뭐만 남냐면 변화하는 것만 남겠죠. 변화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경기 변동분만 우리가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hort run output이에요. 단기 GDP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퍼센티지예요. 그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돼요. 보시면 세로 축의 값은 경기 변동분이에요. 시클리컬 컴포넌트 경기 변동분인데 대체로 클 때는 10%가 그래도 좀 안 되죠. 작을 때도 대략 한 7, 8% 마이너스 7에서 8%입니다. 0.05니까 5%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0.05니까 5%라는 뜻이에요. 여긴 10%고요. 이 라인이 10% 라인이고 얘가 5%, 얘가 마이너스 5% 라인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경기 변동분이 작은 사이클도 이렇게 있고 보시면 그 다음에 작은 사이클이죠. 비교적 큰 사이클도 있고요. 5% 넘어가는 사이클들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1990년부터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보통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 한국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외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 예를 들면 오일 쇼크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보통 이제 90년 이전 한국 경제는 조금 분석하는데 그 현대 거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거시경제학의 이론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신흥국 같은 물론 뭐 아직도 한국이 신흥국으로 구분되기는 합니다만 이제 과거 데이터는 너무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90년 이후 혹은 2000년 이후부터 데이터를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그래서 90년 저는 2000년 이후는 조금 그런 것 같고 90년 이후부터 보통 많이 데이터를 봅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거 그림이고 마찬가지로 액추얼 GDP의 자연 로그에서 이런 트렌드 컴포넌트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붉은색으로 찾아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성장 경로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 이건 이제 로그 값으로 취했을 때 트렌드가 직선이면 성장률이 일정한 거잖아요. 로그의 경우에 직선으로 나타나면 이건 이거의 기울기가 성장률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1990년 이후부터 뭐 이 기간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뭐 최근 들어 여기 구간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을 따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시클리컬 컴포넌트를 찾아낼 수 있겠죠. 붉은색 트렌드를 드러내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GDP 갭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죠. 이게 바로 IMF 경제 위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레이트 리세션 기간이 이때였었어요. 그때 뭐 대략 한 마이너스 4% 정도 약 GDP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대체로 비슷하죠,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랑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이랑 물론 그때보다는 충격이 한번 네거티브 샥이 확 와서 이때는 조금 더 길게 지속이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비교적 길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진행이 됐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보통 V자, V자 회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모든 회복은 V자예요. 딱 V자죠, 그렇죠? 말장난 같죠, 그렇죠? V자로 회복 안 하는 구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언제 우리가 회복했던 적이 있나요? 다 V자 회복입니다, 보통. 그 V자가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의 차이겠죠, 그렇죠?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하튼 과거의 경제 위기와 비교했을 때는 회복, 그러니까 리커버리 되는 기간은 굉장히 짧다고 봐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다른 데서 나타날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이슈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한국 경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바로 소득 양극화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소득 양극화 문제가 결국은 팬데믹 상황,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지나면서 팬데믹 상황에까지 그러니까 될 때까지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제대로 우리가 핸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이슈를. 그 다음에 중산층 문제.
이 시기에 사실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물론 거시경제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뭐 정치적인 영역도 있는 것이고, 뭐 거시경제학자가 만병통치약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팬데믹 상황 이후에 과연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득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경기 변동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우리가 경기 변동분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뭐 작년 이맘때가 가장 저점이었었죠. 그렇죠? 정확히 1년 전 바로 이 시기가 저점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T기의 인플레이션,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인플레이션율을 파이 T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이제 T기와 T-1기와 이제 T기의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파이 T 이게 T 시점의 인플레이션율이고 파이 T-1은 T-1 시점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2, 4분기에 세컨 쿼터에 있으니까 물론 세컨 쿼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파이 T가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 T-1이 바로 1분기 퍼스트 쿼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생각해 보면 두 분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델타의 파이 T라고 쓰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차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경제 전체 뭐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율을 대충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장기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파이라고 파이바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한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타겟 레이트처럼 혹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에서 보면 장기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난 시간에 봤던 인플레이션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인플레이션은 2000년 이후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이렇게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시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의 장기 이게 바로 이제 파이 바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는 거죠.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t를 서브스크립트 t를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대체로 인플레이션율, 장기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면 2%면 2%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변화분이라고 하는 델타 파이,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변화분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이 어떨 때 0보다 큰 값을 갖고 어떨 때 0보다 작은 값을 갖고 어떨 때 0의 값을 갖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1기와 T기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장기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first quarter에 장기 인플레이션율과 같았어요. 그럼 second quarter에도 장기 인플레이션율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계속 인플레이션율이 장기 추세에 있는 상태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first quarter에 장기 인플레이션율과 같았는데 예를 들면 2%, second quarter에는 장기 인플레이션율보다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어요. 예를 들면 2%였는데 이번엔 3%로 1%포인트 상승했다고 여기 이거겠죠. 1%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상승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 델타 파이 t가 0보다 큰 값을 갖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상승했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first quarter에는 2%였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제 second quarter에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해서 1%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disinflation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을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deflation이고요.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은 disinflation입니다. 그런 경우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이라고 하는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은 당연히 0보다 작겠죠.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그렇죠? 대체로 이런 장기적인 추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바로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 앞의 그림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파이 t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t 시점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을 t-1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율 빼준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뭐 80년대까지는 그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변화도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이 막 10%포인트가 넘었던, 예를 들면 지난 분기에 first quarter의 인플레이션은 5%였는데 second quarter의 인플레이션은 막 15%씩 되고 그랬던 시기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 이후부터 보는 것이 한국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좀 특징들과 사실 거시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거시경제가 된 거예요.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다른 그 스토리들이 필요하고 조금 다른 이론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이 컸던 걸 확인할 수 있고 2000년 이후부터 보면 대체로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분인 델타 파이는 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포인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난 쿼터, 이거 분기 자료예요. 지난 쿼터의 물가 상승률이 1%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만큼 상승하지 않은 기간들도 물론 있고 이렇게 거의 변하지 않는 기간들도 물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2010년부터 2017, 8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물가 상승률의 변화폭이 전분기 대비 몇 %포인트 상승했고 하락했는가가 비교적 뭐 이런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변화폭이 조금 더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이 변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변동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편차를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소비자들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날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제 문제는 과연 공급이 충분히 함께 늘어날 것인가?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을까? 반도체 문제가 최근 뭐 가장 대표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야의 부분에 걸쳐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공급이 그 속도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 시장에서 초과 수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단기 거시경제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단기 거시 모형은 이제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충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다양한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바로 이런 다양한 충격들이기 때문에 단기 거시경제 모형에는 이제 충격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 제가 밀턴 프리드만의 이야기라든가 로버트 루카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퀀터티 티오리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 클래시컬 다이카토미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고전파의 이분법. 고전파의 이분법에 대한 다이카토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명목 변수들이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그러니까 통화라고 하는 것이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물가 상승률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바로 퀀터티 티오리잖아요. 장기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머니 뉴트럴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화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화가 머니 뉴트럴리티예요. 그 통화 중립성, 화폐 중립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클래시컬 다이카토미는 기본적으로 머니 뉴트럴리티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에만 우리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그 뉴 클래시컬들은 고전파 거시경제학자들 중에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기에도 통화가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혹은 명목 변수들이 명목 이자율, 명목 금리 뭐 이런 것들이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데이터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념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뭐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볼 것이냐, 반밖에 없다라고 볼 것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단기 모형에서는 이제 통화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크다 명목 변수들이란 말이에요. 명목 이자율, 그다음에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목 변수들이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뉴 클래시컬 중에 단기 경기 변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보지는 않아요. 머니 넌 뉴트럴리티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는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좀 선호의 차이가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대체적으로 뉴케인지안 모형이니까 뉴케인지안의 트래디션을 받아서 통화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재정 정책인데요. 재정 정책도 완전히 크라우딩 아웃 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재정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애초에 정부가 의도했던 경기 확장 효과는 다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축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뭐 대공황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케인지언의 시각은 그레이트 디프레션 같은 상황인데 그때 당시 그 심각한 경제 위기는
민간 부문에서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네, 케인즈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네, 다른 관점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참여해서 수요를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우린 재정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필요한 리소스를 구입을 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서 바다에 버려도 괜찮고요. 이런 형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든가 예를 들어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 X를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부가 대신 시장 수요를 늘려주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시장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 국공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국공채를 시장에 막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나가서 뭔가를 살려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채 시장에 정부의 국공채 물량이 막 늘어날 거예요. 새로 국채를 찍어냈으니까.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국공채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렇죠? 국공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국공채 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국공채 공급이 과도해져서 국공채 가격은 하락하고 이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국공채를 누군가 소진시키려면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전에도 했습니다만 누군가 이 국공채를 더 매력적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자율이 당연히 상승해야 돼요. 당연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다른 시장 금리들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할 거예요.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민간 부분에 정부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투자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투자가 위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한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되어 가는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끝나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정상화해야 될 거예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될 텐데 아마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가계대출의 형태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부채 상환 압박이 더 커지겠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민간 부분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또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민간 부분의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그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셔널 인컴 아이덴티티에서 C 플러스 I 플러스 G는 GDP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C와 I가 부진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면 그러면 이런 어떤 총수요 유발을 통해서 GDP를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경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바람에 소비는 더 줄어들고 투자는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정부 지출의 증가만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사실 안 하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 초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의도했던 정부의 정부 지출 증가 효과가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축 효과입니다. 근데 단기에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구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국한해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형태의 단기 모형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어떤 성질은 이건 사실 좀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통화가
중립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늘렸어요. 통화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명목 부문에 그대로 전이가 되고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어떨 때 재정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크라우딩 아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또 어떨 때는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성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원인은 뉴트럴하지 않고 재정 정책도 완전히 구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GDP 갭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이제 상충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GDP 갭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뭐 통화량을 늘린다든가,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든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의도적으로.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체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해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 법이라는 게 있고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존재하잖아요. 한국은행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은행 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미권 국가들하고 좀 다르죠. 영미권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원래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런 어떤 금융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Federal Reserve Bank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개인 소유의 기업의 형태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연합국가, 연방국가죠. 그 미합중국이 탄생하면서 사실 그 각 지역마다 존재했었던 그런 금융 안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중앙은행으로 편입된 사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설립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은행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그러니까 정부가 지향해야 되는 중요한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명시적으로 공표를 했냐면 정부가 하나를 희생해서는 그 다른 하나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촉발되냐면 계속해서 돈 찍어내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 저금리 기조 유지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정부 재정을 확장해 가면 경기가 부양이 될 수는 있어요. 그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한계 때문에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텐셜 GDP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 그냥 명목 변수는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클래시컬 다이카토미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일종의 양면성 혹은 상충 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을 추구하게 되면 물가 안정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포기를 해야 돼요. 이 둘은 어느 하나를 버리고 이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물가 안정을 달성하면서 경기 부양을 지속적으로 한다. 혹은 뭐 경기 뭐죠?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뭐 하여튼 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생각이 쫙 끊겨서 이 둘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터 필립스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호주의 경제학자예요. 아터 필립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1958년에 영국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했더니 이 둘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변형이 돼서 뉴 케인지안 필립스 커브의 형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필립스 커브에 대한 기원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